시간 내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선은 저한테 강의를 기회 주신 우리 지자체에 계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를 계속 같이 하는 우리 김희진 원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누구냐고요? 이분이세요? 사실 근데 제가 오늘 강의를 맡은 부분은 이거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백신 그리고 일상회복.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의사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에 예방접종 분과가 있는데 코로나19 이전에는 독감 예방접종 분과 전문위원이 몇 명 있어요. 그중에 한 명이 접니다. 그러면 한 9월이나 10월쯤 되면은 예방접종을 언제 맞아야 됩니다. 누가 맞아야 됩니다. 무료는 누가.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코로나19라는 게 이제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서로가 막 허둥허둥하죠. 잘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알았다면 우리가 뭐 제가 농담으로 지금 내가 같이 사는 신랑이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죠. 그렇죠? 그거랑 같은 거예요. 사실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뒤에 강의에 나오지만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허둥대지 않죠. 정부가 잘하고 잘못하고 의사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일단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이 뭘까요? 그 다음을 위해서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강의록도 최근에도 이제 좋은 기회를 주셔서 다른 지자체의 훌륭한 분께서 기회를 주셔서 강의도 하긴 했지만 제가 오늘로 맞춰서 새로 싹 다 바꿨어요. 이유는 뭐냐면 계속 바뀌잖아요. 어떨 때는 치료해주고 생활치료센터 가서 병원도 해주는데 어떨 때는 집에서 알아서 해라. 지난주 월요일부터는 60세 이상의 고위험군도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막 바뀌니까 아직 그냥 막 살라는 건가? 그런데 제 강의를 듣고 나시면 이게 그냥 역사의 일부구나. 준비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의사들은 맨날 이런 것만 연구하네요. 사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이고 노인 심장을 부전공으로 그러니까 전문의가 2개인데요. 저는 어르신들을 좋아서 심장 관리하는 걸 했어요. 막상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한국 환자들 보는 것 같은데 Era un momento y era un sorpresa. Yo lo atendiendo solamente solo extra heroin 거래요. 저는 사실 한국인은 외국인들 진료를 80% 이상 하고 오시는 한국 분들 내쫓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로 외국인들만 진료하는 사람인데 저한테 진료하러 와도 제가 진료를 못 모셔요. 아주 특수한 경우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이고 심장 보는 사람이지 더군다나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대단하죠. 이거를 불과 2019년 12월 말에 중국에 이런 바이러스가 있습니다라고 할 때 3주 전에 질병관리본부 지금 당시 있던 연구원들하고 이재갑 교수 등 제 1년 후배 교수님이신데 이재갑이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연구해가지고 이걸 미리 분석을 해놨대요. 그래서 실제로 2020년 중국에서 들어오신 여자 환자분을 처음 진단을 불과 36시간 만에 했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PCR 검사하면 6시간, 12시간 만에 나오는데 굉장히 빨리 했죠? 근데 그분 이거 어디서 온 거죠? 중국에서 온 건가요? 몰라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에볼라라고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일했었는데 에볼라라고 해서 DR 콩고에서 발생돼서 막 설사하고 토하는 병인데 우리가 그냥 에볼라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볼라가 뭐냐면 DR 콩고랑 콩고 예전에 자이레라고 하는 나라인데 거기에 있는 강 이름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 되게 무서운 병인데 강 이름을 이렇게 짓고 간 거예요. 새만금 병 이렇게 짓고 간 거예요. 한강 감염증. 그러니까 DR 콩고 사람들은 되게 황당하죠. 사실 그러니까 중국 폐렴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옳지는 않죠. 번호로 부르는 게 맞은데 몰라요. 그리고 H1N1이라고 하는 2009년, 2010년 신종플루 우리 벌써 다 까먹었죠. 그때 난리였거든요. 기억이 안 나죠, 근데? 그때 우리가 멕시코 돼지 독감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한 7년 정도 지나고 연구를 해서 2016년에 결과가 났는데 멕시코에서 보고를 하기 6시간 전에 영국에서 보고를 먼저 했더라고요. 그럼 영국 돼지 독감인가요? 사실 기원은 아직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이 기원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어떠한 변화를 계속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웃기는 게 뭐냐면 바이러스가 막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라는 놈이 원래 비리온이에요. 비리온이 뭐냐면 땡 한번 해보세요. 얼음 해보세요. 이거예요. 바이러스가 얼음
사람, 또 땡이요? 이 생명체 밖에 있을 때는 얼음이에요. 비리온,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생명체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 활성을 일으키고 복제를 해요. 그렇구나. 바이러스는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명체로 보이지 않으니까 일부에서는 그거 코로나 검사 PCR 사기다. 이런 괴담론도 저희 아버지도 맨날 유튜브 보시면서 코로나 검사의 진실, 다 의사는 거짓말. 그거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 대학 교수인데 그거 보고 계세요, 맨날. 실제로 이 여러 연구자들이 결국 확인한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원래 우리가 살면서 예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4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목감기, 코감기, 지끈지근 이런 게 있었고 5번째가 2003년 SARS-CoV-1이라고 하는 사스 2003년. 그 다음에 메르스는 우리가 2015년에 평택 지역부터 해서 38분이 돌아가셨던, 지금도 사우디랑 중동에서는 메르스로 많은 분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게 코로나19라고 불리는 게 SARS-CoV-2예요. 뭐냐면 중증 호흡기질환, 시비어 어쩌고저쩌고 레스피레토리 어쩌고저쩌고 부르는데 이게 실제로 시비어 어큐트 레스피레토리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SARS-CoV-1에 거의 비슷한 놈인데 전혀 다르죠. 근데 웃기지 않아요? 2003년에 중국, 홍콩, 광저우 지역에서 있었던 사스는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졌어요. 근데 코비드2라고 불리는 이 친구는 사라질 것 같진 않네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2012년에 나왔던 마이클 소더버거 감독의 컨테이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개봉한 건 미국에서 2012년이고 한국이 13년에 들어왔는데 보면서 야, 저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면 난리가 나겠네 그랬는데 그게 2019년에 현실로 나오더라고요. 너무 비슷해요. 거기 보면은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그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을까 했더니 인간이 숲을 밀어내니까 숲에 살던 박쥐들이 사람 사는 데랑 겹쳐요. 그래서 프루츠 뱃이라고 해서 과일을 먹는 박쥐가 먹다가 떨어뜨린 그 과일을 돼지가 먹고 돼지를 요리하던 요리사가 손을 안 씻고 기네스 펠트로라고 하는 여배우랑 악수하는 것부터 바이러스가 시작되는 걸로 영화의 맨 끝에가 데이 제로 이렇게 끝나거든요. 결국은 바이러스는 어디서 왔냐면 우리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유는 모르지만. 차후관.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그냥 코맹맹이, 열나고 옛날에 목감기예요. 그냥 소주 한 잔에다가 고춧가루 타가지고 쫄쫄하게 먹으면 지나갔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인류 역사상 4가지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연구된 바도 없지만 3만 년 전에도 대유행해서 인류가 많이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익숙해진 거죠, 4개가. 그리고 5번째 알게 된 게 2003년 홍콩 광저우 SARS-CoV-1이고 2015년 메르스가 6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고 지금 7번째예요. 앞으로 더 오겠죠. 점점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아까 첫 번째 환자분 있잖아요. 요거 제가 다 그 개인정보 동의해가지고 정보 나온 거 사진인데 이게 이제 폐를 찍으면 이게 일반 엑스레이인데 일반 엑스레이 찍으면 요게 심장이거든요. 여기 보면 좀 검죠. 근데 요 위에는 어떤가요? 위에는 좀 하얗죠. 여기 가래가 차면 그래요. 그걸 이제 CT를 찍으면 여기가 가슴뼈고 가슴뼈가 여기 있죠. 딱딱한 거.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찍었으니까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오른쪽이네요. 의사들이 이렇게 검사하는 게 그래요. 엑스레이 찍고 CT 찍어가지고 맞춰봐요. 그랬더니 여기가 어떻게 됐죠? 가래가 차면서 염증 섬유화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죠.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이분은 잘 건강하게 회복을 했는데 그러면 2020년 1월에 그 첫 환자분은 무슨 약을 먹었을까요? 약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은 약이 없습니다, 원래. 그냥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다행히 문은 회복하셨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폐에 약간의 손상은 있을 거로 봐요. 문제가 뭐냐면 그 교수님이 은퇴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병우가 나는 이제 피부 미용을 해야 될 것 같아. 교수님 왜요? 저를 웃겨서. 왜냐면 맨날 간암만 하고 수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암 있으면 거기 이렇게 니타라고 해서 철사 같은 거 넣고서 지지는 거에서 항상 그 교수님 옆에 가면 노린내가 났어요.
별명이 양고기였어요. 항상 뭔가 지지고 머리칼 타는 냄새 나고 그래서 우리가 놀렸는데 교수님이 진짜 나 피부 미용해야 그때 왜요 교수님? 간암한 적 없어.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비형간염 예방접종 사업을 너무 많이 해서 여기 우리 60 넘으신 젊은 선배님들은 기억하실 텐데 198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비형간염 감염 추정치가 인구의 8%였어요.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당신이 비형간염이었는데 모르고 아기 나서 자녀분도 비형간염인 경우가 70년대 초반 출생까지는 꽤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비형간염 10대, 20대 비형간염 환자 찾기 어려워요. 찾으면 간암 전문의 분들이 서로 데려가서 치료하려고 그래요. C형간염은 좀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비형간염 예방접종이 본격화됐으니까. 비형간염 예방접종 연구하는데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개발해서 시판돼서 사람 맞을 때까지 18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실제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많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죠. 실제로 새로운 약이나 예방접종이 나오려면 동물 실험에서 안정성 나오는데 3년에서 4년 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사하다가 사람한테 하다가 뭘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아웃이에요. 근데 코로나19, 사스코비2 백신 같은 경우는 생략, 점프 한꺼번에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죠. 그래서 제가 작년 2021년 3월 8일 YTN에 나와서 제가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1차 맞았습니다 하고 5월 26일 날 2차 맞았습니다 했습니다. 방송 나와서. 왜냐면 예방접종을 맞는 걸 의료진이 먼저 보여줘요. 당신은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당연히 하는 게 맞았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 있지만 우리 지금 알고 있고 예측하기 때문에 오늘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4차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상자만 하시고 무조건 이제 시킨다고 맞을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방접종은 꼭 필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일상으로 회복을 위한 예를 들어 볼까요? 독감 예방접종 만 65세 이상 무료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맞아요. 때가 되면 김씨 맞으러 갑시다. 그냥 맞죠. 근데 27살짜리 갓 대학원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한 남자나 여사원 안 맞아요. 독감 예방접종 내가 맞나? 언제 맞았는지 기억도 안 나. 어렸을 때 맞고 안 맞았다고 하죠. 그런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코로나19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몰랐으니까. 근데 누구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예방접종하고 고생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셔서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의 흐름 중에 하나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왜 우리가 난리치고 접종을 하라고 했냐?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 독감에 유사하다라고 정부에서 발표 나오는데 그거는 맞진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노출돼서 감염됐잖아요. 저도 놀랐는데 제가 3월 4일 날 올해 YTN에서 방송하면서 3월 말에는 1,200만 명이 양성 판정, 저는 확진자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양성 판정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어떻게 됐죠 지금? 1,200만 명 됐죠. 제가 혼자 얘기한 게 아니라 의사들이 먼저 계산했더니 나오겠더라고요. 근데 1,200만 명 중에 물론 고생을 하시지만 산수를 보면 분모가 크면 분자가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중증 환자로만 이렇게 좁아서 보면은 실제로 독감, 이게 시즈널 플루가 독감보다 코로나19가 치명률이 높아요. 절대로 오미크론은 독감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모셨던 환자분인데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도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해서. 왜? 어떻게 됐는데 했더니 교수님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왜? 멀쩡하셨잖아. 접종도 다 하시고. 접종 맞고도 부작용이 있어도 고생하신 분인데 결국은 어린이집 갔다 온 손녀한테 옮아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오미크론. 그 집안 식구 다 무증상. 저한테 전화한 그 여자분만 목이 따가웠고 애는 하루 연락 후 끝. 남편은 잘 됐다. 나 이 집에 안 들어올게. 나가서 안 들어오고. 요즘에 그런 사람도 꽤 많죠? 친정엄마 돌아가신 거예요. 5일 만에 들어가서 폐를 확 돼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간에 역사의 흐름 중에서 잘하고 계죠. 그러면 자, 이거부터 이제 새로 나오는 강의가 들어오는데요.
제가 들었던 면역을 어떻게 키울 거예요? 면역은 홍삼이죠, 그렇죠? 글쎄요. 저는 홍삼 알러지가 있어요. 홍삼 먹으면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해. 차라리 소주 한 병 먹는 게 낫지. 홍삼 못 먹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님은 제가 선물 받은 홍삼 갖다 주시면 매일 드세요. 너무 좋대. 사실 면역이라고 하는 건 딱 뭐라고 정의하기가 어려운 게요. 그냥 전체적으로 균형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한 장기 시스템이 아닙니다. 예를 볼까요? 손을 막, 너무 더러운 것 같아서 바이러스 때문에 막 손을 너무 자주 씻으면 우리가 조금 땀나거나 움직이면 이게 끈적끈적하죠. 여기 나오는 이 점막에는 이뮤노글로불린 A라고 하는 자연 면역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씻어도 면역이 떨어지고 너무 안 씻으면 더럽고 냄새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둘 중에 하나인데 결국 균형이에요. 눈물이 많은 여정 오래 산다. 사실이에요. 왜냐? 눈물이 많다. 첫 번째로 노화가 천천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늙으면 침도 잘 안 나오고 눈물도 안 나옵니다. 인공 눈물 넣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많이 50대부터 우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농담이고 많이 울다 보면 실제로 면역체가 자극이 됩니다. 저도 49에서 50 넘어가서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눈물이 절로 나오는 거 보니까 오래 살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혈관이라든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지. 저도 이제 건강 관련 프로에 나와서 어떤 유산균이 뭐에 좋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방송 나오는 거 논문까지 다 분석해서 절대로 시청자분들한테 딱 쐐겨가지고 파는 그런 건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균형이에요. 가끔 이런 거 물어보세요. 무슨 병원에 갔더니 인터페론 주사 코로나 완치. 이거는 실제로 인터페론 주사라고 하는 거는 C형 간염 치료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부작용이 엄청 많아요. 일부에서 코로나 환자한테 인터페론 치료를 해봤는데 부작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 인터페론이 나와요.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잘 때. 충분히 주무시는 분들은 인터페론이, 물론 이게 뭐 85세 언니 오빠들한테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젊을 때는 충분한 수면으로 실제로 인터페론이 많이 나오는 나이대에서 암이 안 생기죠. 15세 위암 환자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35세만 해도 꽤 있거든요, 여성분들은. 여러 가지로 이런 바이러스의 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구나. 근데 오늘 제가 앞에 거는 그냥 재미로 이거를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YMCA 노래를 부르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그 전자현미용으로 보면 항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바이러스가 오잖아요. 그럼 투투투투 해가지고 쩍, 아웃 사라져요. 그렇구나. 이 항체를 결국은 항체라고 하는 것이 열쇠하고 열쇠 주머니인데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친구가 예전 델타보다 이 열쇠가 30몇 개가 더 많아요.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부르는 BA2는 그거보다 8개가 더 많아요. 열쇠가 많다 보니까 사람 세포를 만나면 이것도 돌려보고 이것도 돌려보다 열려 쓱. 그래서 전파가 잘 되는 거예요. 거기 바이러스가 이게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표면 항원 단백질이라고 하는 스파이크 단백질. 저는 열쇠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이 열쇠를 만약에 다 망가뜨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를 못 들어가겠네? 그게 바로 백신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아예 이 열쇠를 들고 오는 놈 자체를 부시는 백신도 있는데 그거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지금 우리가 사용되는 모든 백신들은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열쇠를 부시는 거예요. 즉 열쇠를 부셔서 얘가 들어가서 열쇠를 방가트리니까 갑자기 되게 어려졌는데 별게 아니라 실제로 뭐가 이렇게 들어와서요. 들어오면 어떤 친구 와서 나 옛날에 이거 비슷한 거 본 적이 있는데 그래요. 그 뒤에 전화를 해. 야 비세포 나 옛날에 이거 비슷한 게 있는데 너 군대 만드는 거 있어? 항체 만드는 거 있어? 물어봐요. 전화해서 물어봐요. 비세포한테. 몰라 나 있어. 그게 그때 아팠던 거야? 뭐야? 몰라. 그 예방접종인지 실제로 수두 예방접종 받은 거랑 수두에 걸렸던 거랑 비슷하게 기억했다가 메시지를 보내면 비세포에서 뭔가 만들어 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기억하고 있다가 들어왔어. 전화해. 야 지난번에 뭐 들었던 거랑 비슷한 놈 또 들어왔네? 그래? 만들어줄게. 가서 아구 부셔. 이게 바로 면역이에요. 결국은 이 과정이 잘 살아있는 사람은 튼튼하겠죠.
근데 문제는 자연적으로 면역을 일으키다 보면 너무 큰 희생이 생겨요. 예전에 저는 뭐 그분은 일면식도 없고 잘 모르지만 어떤 여자 한의사 선생님이 아나키라고 예방접종 안 하고 항생제 안 먹이고 키우기 해가지고 아토피 막 애기들 막 그래가지고 고소당하시고 뭐 그거 했었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수두가 걸리면 그 집 가서 수두 애들 비비자 막 이러고 너무 무서워요, 저는. 왜냐, 좀 이따가 역사 얘기할 때 보면 너무 무서울 거예요. 실제로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는 과정하면 예전에는 그렇게 어르신들이 담배도 피시고 뭐 막걸리도 한잔 마셔도 백살까지 사는데 그렇게 많이 죽더라. 왜냐, 음식 때문에 장이 고장 나니까 염증 반응이나 저 음악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시의적절하게 감사해요. 좀 이따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변이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모더나나 파이자는 도대체 왜 이런 뭐야 이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보는 유튜브를 제 아버지한테 보여드렸어요. 봤더니 너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의사 면허 갖고 계신 분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약사님이 말씀을 하는 분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유튜브로 돈 벌라는 상술밖에 안 보여요. 저는 좀 이따 이거 확인해보세요. 저 이 옷 6년인가? 처제가 언제 결혼했지? 8년 된다? 이거 목이 달았어요. 저는 옷이 없어요. 이 바지 제 큰아들 겁니다. 제 큰아들이 안 입고 저 줬어요. 신발은 제 건데 큰아들이 저보다 저 크거든요. 2005년생인데 사실 대학 선생은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메신저 RNA에 대한 대한민국 광기원이라고 광주과학기술원에 나온 그 글을 제가 따온 거예요. 그게 언제 건 줄 아세요? 2014년이에요. 2014년에 의사 선생님도 아니신 과학자, 생화학자들이 모인 토론했던 글인데 뭐냐면 여기 뭐라 써있냐면 대부분 새로운 백신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서 왜냐하면 옛날 방식으로는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와 적을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새로운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다가 알 수 있는 기술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적들은 늘어나는데 옛날 기술로 임진왜란 때 으아 외놈이다 그래서 총 들고 가는데 저기서 막 텅 쓰면 죽고 저긴 총 쏘는데 우리는 와 외놈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암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바로 메신저 RNA라는 겁니다. 이 메신저 RNA가 가장 안정적인 게 이렇게 들으시면 야, 이 교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정부에서 돈을 받은 거예요? 저 돈은 정부에 돈 받은 거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순천향 대학병원에서만 얼굴 봤습니다. 안정성이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생백신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놈을 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바이러스의 정보 있잖아요. 정보의 일부만 갖고 와서 증폭해서 만든 거예요. 정말 새로운 기술입니다. 근데 이 기술이 실제로 2013년부터 있던 기술이에요. 근데 사람한테 사용된 게 얼마 안 됐을 뿐이죠. 굉장히 안전합니다. 다만 우리가 몰랐던 게 있어요. 메신저 RNA 방식의 예방접종이 사람 몸에 작용하는 속도가 있거든요. 속도를 조절하는 걸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심근염이 오고 혈전이 생기고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너무 죄송하지만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린이용 같은 경우는 3분의 1 용량밖에 안 되고 모더나가 10마이크로 파이자가 3마이크로에 어쩐지 모더나 맞았더니 죽을 뻔했더라. 용량도 달라요. 젊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용량을 낮은 걸 맞아야 되고 65세 이상의 젊은 어머니 오빠들이 모더나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미국은 교통정리가 됐어요. 왜냐?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공부했죠? 아무리 잘 먹고 뭘 해도 면역이 잘 안 생겨요. 그리고 부작용도 잘 안 생겨요. 젊은 사람들은 조금만 해도 이 속도가 조절 안 되면 막 반응이 와가지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정말 보고 있으면 저도 막.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효율성이 뭐냐면 왜 메신저 RNA 예방접종을 제일 먼저 썼냐. 이거는 이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항하는 파이자사랑 모더나사 예방접종 개발이 완료됐어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여기에 정보만 잘라가지고 아까 그 게임기처럼 깔라가지고 안전한 데다가 넣어요. 그래서 쏙 넣어. 그 다음에 주사를 넣으면 얘가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 아까 그 전화하는 거 있잖아요. 야, 얘 뭐가 들어왔어. 처음 보는 애 같은데 막 전화해서 물어봐. 야, 이거 처음 본 놈이야. 이거 우리 뭘 만들어야 돼.
처음 본 놈, 넣었던 요 껍질 있잖아요. 요 껍질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질막. 지금까지 메신저 RNA가 성공 못했던 게 이 지질막을 만드는 기술이 우리나라에도 없어요. 가진 나라가 지금 터키, 독일, 미국, 뭐 몇 나라가 없거든요. 이 지질막이 서서히 풀리면 속도가 조절되는 거고 확 풀리면 얘가 드르륵 들어가니까 면허 반응이 빨라지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어려우세요? 이거 이해 못하면 서울대 가셔야 돼요. 아셨죠? 자,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하면 야, 이거 처음 본 놈인데 혹시 우리 몸을 괴롭힐 수 있어. 그러면 이 친구가 아까 B세포 아까 봤던 거죠. 기억했다가 만들어 놓고 있다가 나중에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공격해요. 차오가 그래서 그럼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은 뭐냐? 얘는 또 똑같아. 아까 유 교수 얘기한 것처럼 그 정보를 띄워서 실제로 옛날에 쓰던 독감 바이러스 그 채 있잖아요. 바꿔 끼기만 한 거예요. 메신저 RNA라는 건 새로운 기술이고 넣어서 자극하는 거고 이 독감 바이러스 백신으로 사용하던 거에 정보 비슷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참 좋은데 저는 그걸 2번 맞았잖아요. 2번 맞고 베타 변이에 걸렸어요. 다 들어요. 유 교수가 맞은 건 물 백신이야. 과연 그럴까요? 제 비면역은 기억하겠죠. 아스트라제네카사에서 만든 예방접종의 면역체와 그 트럭을 기억을 해요. 근데 그게 S그룹, V그룹, Rh그룹, 알파 변이에 대한 기록이었지 베타나 델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을 매년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아마 올해는 독감 예방접종 이행률이 엄청 낮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걱정해요. 맞아도 뭐 별거 없더라 막 이런 소리가 의사랑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보다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더 재밌잖아요. 독감 맞아 소용없다고. 안 맞고 올해 독감 걸린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3년에서 4년 동안 주기로 오는 피크가 올해거든요. 그리고 마스크도 다 벗을 거고 그동안 유행했던 독감의 변이체가 나타나겠죠.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도 효과적인데 단 그 사용했던 그게 침팬지에 그거를 따왔어요. 즉 사람한테 독감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동물에게 독감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그 껍질을 넣고 심은 거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새로 개발한 코비실드라고 해서 인도랑 개발한 거는 부작용이 별로 없어요. 인도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확인되는 게 14억인데 14억 인구 중에 6억 8천만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그걸 이제 인도에서 같이 맞는데 코비실드 맞고 부작용 발생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게 굉장히 낮습니다. 실제로 이 예방접종하면 유 교수 막 혈전 생겨 뒤진다는데 죽는다는데 그게 코로나 걸려서 혈전 생기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요. 저는 베타 변이 걸렸다. 델타도 아니고 감염 확인하고 3일 만에 중환자실 바로 앞에 서브 ICU라는 데 거기 입원했었어요. 1인 독방. 그때만 해도 제가 운이 좋았죠. 어떻게 보면. 아니었으면 지금 그랬으면 저는 죽었을지도 몰라요. 갑자기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열이 40도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의료진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방구 끼고 다니니까 얘기해서 렌데스비를 맞자. 그랬더니 교수님 렌데스비르가 혈전이 생긴대. 그래서 그 젊은 의사 선생님한테 렌데스비르의 혈전 발생률은 0.05%. 코로나19를 치료하지 않고 사망할 때 혈전율은 16.5%. 나는 렌데스비르 주사의 위험이 있지만 안 했을 때 위험이 높으니까 나는 맞겠어. 사인했죠. 살았잖아요. 모든 치료에는 양날의 검이 있거든요. 그걸 설명 의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잘하고 이해를 하는데도 의료는 100%가 없으니까. 노바백스. 노바백스 맞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군산에 노바백스 안 팔아요? 이거 맛집인데? 노바백스는 비형 간염 예방접종하고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코로나 예방접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승인받고 하려고 진짜 정말 노력을 했는데 좀 늦어졌거든요. 이게 바로 아이들이 맞을 접종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비형 간염 예방접종의 단백질 재조합 방식을 만들어진 거라서 50세, 60세, 70세 젊은 언니 오빠들은 맞아도 별로 항체가 잘 안 생겨요. 모더나 화이자 방식이 훨씬 낫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제가 나방세포라고 하니까 또 나방세포죠. 그게 아니라 얘는 그냥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공장의 역할만 해서 정말 값싸게 막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약만 되는 것만 골라가지고 사포닌이라고 해서 인산 성분을 섞어서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바백스사 예방접종의 유일한 단점은 아파요. 뽀근해. 근데 그리고 항체가 늦게 생겨요. 메신저 RNA 방식은 맞고 3, 4일 만에도 생기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2주 정도 걸리고. 그러니까 위기 상황일 때는 모더나 화이자사 같은 메신저 RNA 방식이 맞지만 지금 좀 가라앉아 있고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메신저 RNA 방식은 특공대,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은 보병, 얘네는 뭐냐? 예비군이에요. 평화시에 이 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골라서 놔주는 접종이죠. 실제로 임산부들 최근에 많이 맞고요. 우리나라도 빨리 승인해서 12세부터 17세까지 승인나면 제 둘째가 맞을 예정. 참고로 저는 아스트라 2번 맞고 코로나19 감염된 다음에 환자분들을 위해서 4주 있다가 파이저를 또 맞았어요. 안 맞아도 되는데. 맞고 그날 MBC 출연해서 맞았다고 얘기했죠. 2번 맞고 감염됐는데 4주에 또 맞았습니다. 맞고 아팠냐고요? 아파 뒤질 뻔했어요. 맞고 엄청 아프더라고요. 파이저 맞고. 아스트라 때는 별로였는데. 제 큰 놈은 2005년생인데 친구들하고 맥도날드 가야 된다고 지가 가서 맞았어요. 저랑 상의도 안 하고. 얘가 아픈 거여서 야,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주사 맞았어요. 그랬더니 왜? 그래서 너 1차 맞았니? 파이저 했더니 아니 2차인데요. 아빠가 우리나라 전문가 10손가락에 들어가는데 저랑 상의도 안 하고 애들하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QR코드의 힘이었어요. 그렇죠. 아니 애들이 맥도날드 가야 된다고 이게 친구들 찍고 그래서 같이 가서 맞았대요. 혼자 엄마한테도 얘기 안 하고. 제가 애가 셋이에요 이 와중에. 그래서 막내가 2013년생인데 얘가 조금 더 크면 이제 노바백스. 그래서 노바백스는 기억했다가 우리 손주들 예방접종을 맞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특수 상황 항암 치료 받고 이런 분들한테 안전하게 사용될 거예요. 실제로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종류의 예방접종이 개발되고 있고 한 번 맞으면 끝하는 예방접종도 나옵니다. 노바백스 예방접종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그 회사에 직접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받았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분 중에 핵심 되는 거를 나노 테크놀로지 그거만 성분을 싹 뽑아가지고 모아가지고 한 거예요. 자, 예방접종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방접종 맞고서 문제 생길 가능성이 번개 맞아서 거시기 할 가능성하고 비슷하다는 영국 BBC의 통계 자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한 분 한 분의 생명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코로나 예방접종 정책은 다양성의 선택, 그리고 선택과 집중.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본인이 미리 맞겠다고 신청한 사람만 무료. 50세 이상의 고위험군 중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하세요 하는 사람만 무료. 접수기간이 지나고 접종을 시작한 다음부터는 유료로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맞아요. 그리고 젊은 층에서도 그렇게 가야죠. 왜냐하면 독감을 젊고 건강한 층에서는 유료, 나머지는 국가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한 얘기가 9월 달쯤에 나오면은 제가 질병관리처랑 보건복지부에 쓴 저랑 저희 팀이 낸 레포트가 선정이 된 거예요.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좋을 것 같아서. 자, 예방접종한 다음에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로. 예측할 수가 없었죠.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지금 이제 코로나 예방접종 얘기를 하다가 지금 요즘에는 후유증 클리닉을 만들어서 도움을 드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주로 외국인들만 진료한다고 했잖아요. Yes, I take care of the all foreign residents in Seoul metropolitans. There are three languages: English, me habla español, un parla francés. 세 개 언어를 쓰는 분들을 불어는 아직 잘 못하지만 모시고 있어요. De verdad, si algo tengo el dolor de mi piedra se hinchada, se color se cambiarle a de púrpura negra. 욕하는 거 아니에요. 예방접종하고 다리가 붓고 색깔이 변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한국에서. 정말 치료 많이 했는데 다행인 거는 미국에서는 예방접종 후 발생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에 대한 프로토콜, 치료 방법이 이미 세팅이 끝나서 한국도 일찍만 오면 치료할 수 있어요. 제가 치료해서 살린 분이 2자리가 넘어요. 외국인만.
한국 분들 빼고. 왜냐면 딱 보고 그게 뭐냐면 심근경색하고 뇌경색 치료할 때 쓰는 약 있잖아요. 혈전 녹이는 거. 그거를 빨리 쓰면 되는데 늦게 오면 손 쓰기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거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2번 맞은 사람으로 말씀드리면 절대로 물 백신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인식 자체가 바뀐 거죠. 그럼 심근경은 왜 생기느냐? 왜 갑자기 영어로 해놨냐고요? 이걸 한글로 번역하려니까 한글이 더 어려워. 나이가 어릴수록 면역 반응이 빠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2022년에 맞을 것들은 괜찮을 거예요. 예방접종을 했더니 겨드랑이가 띵띵 붙네? 이거는 실제로 면역 반응 중에 가장 흔한데 겨드랑이가 부었던 분들이 면역이 오래 가요. 여러 가지로 좀 연구를 해봐야겠죠? 이거 어떡하죠?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에서 나온 연구인데, 아따, 겁나 맞기가 두렵구만.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무섭다고. 실제로 여러 가지 그런 두려움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나는 정말로 예방접종 한 다음에 너무 아플 게 두려워요. 예방접종하고 나서 병원에 일하러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이 지금 결정 못하는 거 다 이해합니다. 실제로 예방접종한 것 때문에 당신이 일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실제로 이 예방접종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몇몇 사람에게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만 이런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이 나타나는 다른 두통, 근육통, 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고 진행을 했더니 다 했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사실은 가정의학과 의사니까 정말 뭐 의사 선생님 중에서 막 수술하고 이런 대단하신 분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대신에 정확한 정보를 좀 더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드리거든요. 역사를 보니까 좀비라고 해서 이렇게 귀신, 이렇게 영화 보면 이렇게 걸어다니는 시체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왜 그랬냐면 예전에 흑사병이 유럽에 돌았는데 흑사병은 진짜로 이것도 호흡기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호흡기도 되고 장도 들어갔는데 혈관이 다 썩는 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게 변해서 흑사병이라 불리는데 사람이 숨이 끊어진 줄 알고 묻었어요. 근데 파고 나오는 거예요. 아직 안 죽었는데 묻으니까. 그래서 좀비라는 말이 그때 생긴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유럽의 루마니아 지역을 땅을 파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래요. 엄청 많이 죽어서. 근데 실제로 저는 왜 봉건제도가 무너졌을까를 했는데 어떤 인문학자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왕이나 귀족이 있고 밑에 이제 농노라고 해서 농사를 지는 노예들이 있었는데 귀족들은 깨끗한 물을 먹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죠. 아래 것들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니까 지들은 잘 안 죽어요. 근데 농노들을 일반 서민, 농부들은 모여 살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뭐 화장실도 깨끗하지 않았으니까 그걸로 죽어버리고 지가 아무리 왕이고 귀족이어도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죽어서. 그럼 농장은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람을 쓰기 시작했어요. 봉건 농업사회에서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단추를 이건 이론적인 건데 패스트가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민주주의가 생기고 왜냐면 이쪽 귀족이 500원 주는데 저쪽 귀족은 1000원 주는데 저기 가서 하면 되잖아요.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임금이 올랐다는 기록 2020년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 중에 아주 재미있는 걸 제가 땄어요. 실제로 소장농을 못 구하니까 영주가 파산하고 망하고 불어로 부르주아가 성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프로레타리아는 성 밖이라는 뜻이거든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서 흑사병으로. 그러니까 변했죠. 또 하나가 천연두예요. ¿Cómo me aprender español? Porque me fui al Perú como médico voluntario de programa COICA. 제가 한국국제협력단 대한민국 외교부 군인과 시험을 붙어가지고 남미 페루에서 근무했어요. 2004년, 2005년에. 그때 스페인어를 배우고 페루 의사면허를 땄는데 페루 하면 마추픽추 기억나시죠? 페루 하면 인디오인데 실제로 스페인에서 피사로라는 장군이 몇 명 안 왔는데 남미를 정복했어요. 왜? 유럽 사람들은 천연두, 예전에 마마, 곰보,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쓰면 안 되는 나쁜 표현인데 마마, 곰보 이런 천연두, 스몰팍스라는 질환이 유럽은 싹 돈 거예요. 돌아서 살놈 살고 줄놈 다 죽었어. 그리고 아까 B세포가 남아있네? 그리고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만 유행하고 없어요. 그리고
그냥 천연두의 면역이 생긴 거예요. 집단 면역이 생긴 거죠. 그런데 배를 탔던 사람 중에 몇 명이 천연두를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방접종한 것처럼 가볍게 앓고 지나갔는데 이 친구들이 가서 전쟁하다 보면 와 침도 튀고 피도 튀고 또 인디 여자들 겁탈하고 그러면서 막 근데 북아메리카 지역과 남아메리카 지역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하고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12시간 만에 가는 게 아니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죠. 마치 우리나라에 처음 들은 코로나19처럼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디오들이 그린 그림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나 보세요. 제가 그린 거 아니에요? 페루에 가면 거기 뮤세오 데 잉카라고 잉카 박물관에 가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신기하죠? 결국은 피사로와 스페인의 군대가 총과 칼로 한 게 아니라 천연두예요. 후계자 우아카 카팍하고 쿠이치가 천연두로 죽었어요. 뭉개된 거죠. 실제로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러시아 쪽을 잘 몰라서 1889년에 러시아 독감 때 러시아가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피오트르 대제가 세금을 더 걷었더니 이런 시장 어디 세금을 걷어? 엎어. 볼셰비키 혁명이 난 거죠. 되게 웃기죠. 역사가 기록하는데 우리는 이제 러시아어로 된 걸 공부를 잘하니까 실제로 러시아 혁명 바로 직전에 스페인 독감이 아닌 스페인 독감은 1912년, 13년 시작해서 18년부터 해서 이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1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서 스페인 독감이 돌았는데 진짜 많이 죽은 건 미국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걸렸어. 근데 자기들은 안 죽어요. 좋잖아요. 가볍게 앓고 시름시름 배 타고 와서 미국에 확 뿌린 거예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게 1918년 스페인 독감인 창궐 당시 미국 마이너리그 마스크 쓰기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금 한 게 아니에요. 샌프란시스코 트리뷴이라고 하는 기사를 거기 신문에 기사 보면은 Please keep on social distance. When you are every Sunday when you went to church, wear the mask, keep your hand. 똑같아요. 매주 일요일 교회 갈 때 마스크 쓰고 손 씻기를 하고 열이 나면 교회 가지 마시라고 써 있어요. 1918년에 나온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신문에. 그렇구나. 이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 했죠? 예로 얼음땡. 얼음땡. 안에 들어가면 활동하지만 밖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고 이게 혈액, 타액, 피부를 통해서 생체로 들어가니까 사실 오미크론은 어떻게 전파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마스크를 뚫고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잠깐만 같이 있어도 그만큼. 그렇구나. 소멸하지 않고 적응해요. 즉 사스 코로나1 아직도 신기한 게 제가 광저우에 있는 광저우에 있는 중국의 질병관리본부에 기회가 돼서 방문해서 갔었거든요. 개인 자격으로. 어마어마하게 시설이 좋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아직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홍콩까지는 아닌데 거기 심천 광저우에는 사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완벽히 통제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걸렸잖아요. 증상이 나타나고 병원 가기 전에 죽어요. 전파가 안 돼요. 그 컨트롤만 하면 돼. 코로나는 걸리고 하나님 동안 아무렇지도 않아. 심지어 자가검사인데 야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야 뭐 오미크론 별거 아니네. 3일 뒤에 전화해보면 죽을 것 같아. 침이 안 삼켜져 막. 3일 동안 막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경하니까 막 뿌리고 다녀요. 바이러스는 소멸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2015년에 와서 38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제 대학교 후배예요. 외과 의사. 죽었어요. 환자분 진료하다가. 손도 못 쓰고. 그 친구가 고 박원순 시장님하고 라디오 프로에 전화로 막 싸웠던 친구예요. 내가 지금 입원 중인데 말이야. 3일 있다 죽었어요. 메르스도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메르스 환자가 한 명도 없었을까요? 2019년에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똑똑하시냐면 쿠웨이트에서 들어오는데 몸이 이상한 거예요. 거기 내리자마자 얘기해서 자기 격리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격리한 상태로 시한성으로 와가지고 메르스 진단했는데 비행기 탔을 때 아무도 안 걸리고 왜냐면 이 사람 이상하니까 자기가 마스크 쓰고 다 혼자 한 거예요. 왜냐? 사우디 교민이시거든요. 개인정보는 거기까지. 사우디는
지금도 매년 메르스가 돌아서 죽어요. 바이러스는 소멸하지 않고 점 찍고 나타날 거예요. 나는 너를 만나서 하고선 민효린이 돼서 나타난다고요. 이 드라마 아시죠? 예? 민소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드라마를 엉터리로 봐서. 실제로 제가 이 사진을 저희 큰 이모님이 젊으세요. 1940년생이신데 제가 큰 이모한테 이거 보였더니 야, 이게 딱 나라고. 이게 네 엄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홍역 예방접종 했던 그 옛날 동아일보 기사 1977년 오면은 금이 세계 홍역 역병 접종 대한 시작 한자로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기억나세요? 한자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썼었어요. 한겨레 신문 나오기 전까지는 한자 번역했으니까 홍역 예방 접종 한다고 애들 데리고 오라고 보건사회부라고 기억나세요? 보건복지부라고 옛날에 보사부라고 불렀잖아요. 저도 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한국도 홍역을 뚫고 나왔죠. 앞으로는 전염병 때문에 이전처럼 회식 많이 안 해요. 젊은 친구들 부장님 회식하자 그러면 저 꼰대 안 가요. 그리고 회식했다가 만약에 누가 아프다 부장님 모가지 될걸요? 바뀌고 있어요. 인간미가 사라지고 거리가 두고 다들 요거만 봐요. 가뜩이나 이걸 보는데 앞으로 이것만 더 봐요.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 마음의 문이 닫히면서 실제 질환보다 더 무서운 서로게이트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가 저를 처음에 그 영화를 보면서 서로게이트가 뭐냐면 사람들이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인형을 사고 거기를 자기가 연결해서 자기는 집에서 가만히 있고 그 인형들이 밖에 다니는 거예요. 최근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상이 그거거든요. 그게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냥 제 얼굴하고 제 몸뚱아리가 좋은데 더 잘 포장된 세상에서만 살아요. 코로나19가 메타버스의 시장으로 어떤 분들 이야 유 선생 메타버스는 몇 번이야? 어디 가는 버스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것을 어떤 공간에 입혀가지고 또 다른 세상에 살아요. 그러니까 군산 시민들이 자기의 캐릭터를 갖고 어디 나가서 사람 안 만나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채팅하는 것처럼. 채팅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가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병욱입니다. AI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변하죠. 그리고 국가 간의 거리도 전쟁이 나왔잖아요. 벌써. 원래 역병인 끝에 전쟁이 나요. 우크라이나 빨리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변화 시나리오를 이미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기술단에서 준비를 다 해놨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출구 전략으로 준비를 다 해놓은 거죠. 재택치료 변했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세요. 왜 감염병인 코로나19를 의료기관이 집에서 하냐?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못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바뀐 게 이전에 예를 들어서 김내과 의원에 못 갔잖아요. 코로나19 환자분들 갈 수 있어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의료기관이 동선이라는 걸 분리해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 병원 갈 필요도 없고 사실상 이제 체외 격리에 대한 부분을 법조 전용 일종이 무조건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풀 거예요. 코로나 걸린 사람 본인이 잘 관리해서 누구한테 옮기지 않으면 병원 가고 병원도 예를 들어서 좀 큰 병원이면 1층은 일반 내과 고혈압 당뇨 감기고 2층은 뒷문으로 해서 코로나 환자들만 모여있는 사실상 그렇잖아요. 요즘에 한 명 걸려서 남편이나 부인이 걸리면 집에 있으라고 하니까 애도 걸리고 그냥 돌아보면 다 걸리잖아요.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코로나 걸리면 죽는 거, 저 사람이 뭔가 문제 있었던 사람, 해외 갔다 온 사람. 제가 작년에 해외 갔다 와서 걸렸잖아요. 마누라한테 엄청 혼났어요. 네가 무슨 짓거리 하고 다녔길래 걸렸냐고. 중환자실에서 일하고 왔다. 진짜 지금도 하루 이틀 이원의 위기에 살지만 그때는 거의 인주 살아갈 뻔했어요. 왜냐면 저 때문에 이제 애들이 걸리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검체 검사했더니 저는 베타고 애들은 델타였어요. 그 제 애들이 다른 거에 걸린 거예요. 까망이 날짜 델타가 떨어진 거죠. 아, 저는 베타인데 애들은 델타였어요. 그때 한국에서 델타가 유행했거든요. 인주 안 살아갔죠. 그래서 실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속도가 너무 빠르면 익숙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마스크 쓰고 코로나 걸린 사람 만나면 큰일 나는 거여서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데
속도 조절하는 데서 우리가 공부가 필요한 거죠. 예전에 막 했잖아요. 이제 전화 상담도 이제 끝나요. 왜냐?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자원봉사로 용산구랑 동작구 재택치료 환자분들을 위한 전화 상담 자원봉사로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젊은 애들이 안 한다고 그래서 오후 5시부터 월요일 아침 4월 4일 아침 8시까지 제가 전화 상담 들어가는데 제가 너무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했더니 교수님 존경스러워요. 힘드신데 일을 전혀. 왜냐? 풀려가지고 대면으로 가면 전화 안 올 것 같아요. 아싸. 너무 좋죠?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코로나19 자가검사했는데 2줄 나왔어. 병원 가. 원장님이 이제 대충 보호하고요. 뭐 청진하고서 감기약 주고 박스로비드 안 드셔도 됩니다. 감기약 드시고 아프면 전화 주세요. 제가 큰 병원에 입원자리 알아봐 줄게요. 이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독감. 여보, 나 독감인 것 같은데? 아니, 웬수야. 술 그만 처먹고 돌아다니겨. 맨날 그러니까 독감 걸리지. 접종도 하고. 저쪽 방에 가자. 나 애들 잘 테니까. 병원이나 가. 다 아침에. 부장님, 저 독감인 것 같으니. 병원 들렸다가 하루 쉬어. 그럼 공과 처리해줄게. 네. 여보, 나 집에 들어가. 네. 웬수야, 너 딴 데 가 자. 그래가지고 주사 맞고, 타미플루 맞고서 하루 끙끙 앓다가 좀 괜찮았어요. 여보, 나 집에 들어가도 돼? 얼씨구, 이 새끼 아주 신났네? 외박을 아주 대놓고 하려고 당장 들어와. 부장님, 저 출근해야죠. 했더니, 왜? 나와. 너 안 나오려고? 나와. 이게 2019년 이전에 우리 일상이었어요. 돌아가는 거죠. 그거를 어려운 말로 재택치료제로 분리적인 이전이라 하여도 확집을 상당히 설명하는 어렵게 썼지만 실제로 쉽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쑥 들어와요. 엄마, 옆에 짝이 독감 걸렸대. 어휴, 웬수. 넌 어떤데? 엄마, 나도 으실으실한데? 그러면 아빠랑 같이 병원 갔다 와. 아빠 지난번에 걸렸으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야간 내 코로나 검사했는데 음성인데요. 증상 보니까 맞으니까 약 드세요. 학교는 며칠 쉴래? 아빠, 엄마한테 얘기해서 한 5일만 쉬면 안 될까? 5일로 써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법정 전염병 2급 같은 경우는 의사가 재장으로 3일에서 5일까지 쉴 수 있거든요. 돌아가는 거죠. 재택치료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치료 중에 아프면 어떡하냐고 물어보세요. 아프면 병원 가야죠. 이제는 내일부터 신청받아서 하면 다음 주부터는 아프면 군산의료원처럼 크고 좋은 훌륭한 병원, 아니어도 이제 원장님들이 작은 원래 주치 병원으로 가서 감기약 받으러 가는 거예요. 나갈 때 나는 코로나 환자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복귀로. 단 제일 중요한 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벗거나 카페에 들어가서 병원 갔다가 담배 한 대 피고 카페에 들어가 커피 마시면 그건 안 되죠. 그거는 본인의 양심의 소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 이 난리통에 2020년 제가 캄보디아 출장 갔다 어제 왔거든요. 옛날 같으면 어제 해외가 출장 갔다 온 사람 여기 강의 못 하죠. 제가 그래서 김진원 원장, 저 캄보디아 갔다 올 겁니다. 그랬더니 그거 일주일 격리. 저는 언제 해제될 줄 알았거든요. 14일 해제될 줄 알았는데 20일 해제돼가지고 하기 전에 접종 완료했고 PCR 검사했고 들어와서 또 해서 어제 검사해서 오늘 음성이에요. 그렇죠?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옛날 같으면 어제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이 사람 많은 데서 강의를 한다? 말이 안 되죠. 바뀌어가는 거예요. 속도를 천천히 조절하고 단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내가 확진을 받았다. 솔직히 사회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본인이 증상이 경미해요. 근데 2줄 나왔어. PCR 검사 받으러 안 가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은 가요. 그게 있어야 쉬니까. 그것 때문에 더 확산되고 나쁘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정부 시책을 어겼으니까 잡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지점까지 왔어요. 왜냐하면 인구의 5분의 1이 공식적으로 감염이 됐고 실제로는 3분의 1 정도 됐거든요. 예전에는 코로나 걸린 사람이 이상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한 집 걸로 한 집씩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같이 고생했으니까 같이 돌아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려면 받아서 하시면 되죠. 최근에는 이런 세트도 못 주잖아요. 이러고 받고. 그러면 오미크론은 뭐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미크론이 독감이냐? 요거 제가 기준 정확하게 우리 강의를 위해서 데이터 3월 23일 기준이에요. 정말 제가 따끈따끈하고 뽑았는데 독감보다 치명률이 높아요.
독감 아닙니다. 일부에서 잘못 드는 거 있죠. 차라리 그냥 걸리고 지나가면 된다? 걸리면 죽습니다. 누구에게는 나 오미크론이야. 야, 너도 오미크론이냐? 일주일 뒤에 만나 소주 한잔 하자. 그럴 수 있지만 그 집 손주 믿고 와요 우리 예쁜 손주 하러 왔던 할머니 할아버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실제로 그래서 이 오미크론 전파력 같은 경우는 열쇠가 많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서 열쇠를 무력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마스크 착용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예방접종이에요. 오늘의 강의가 여러 가지인데 이해를 많이 하셨지만 면역을 키우는 데 있어서 홍삼도 좋고 다 좋지만 근육도 키우고 하지만 결국 짧은 시간 안에 유행하는 질환과 우리 몸을 키우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고 최근에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 우리나라 언론은 참 재밌어요. 대한민국의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아요. 왜냐? 스텔스라고 하는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는 뜻인데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PCR 검사할 때 BA1과 BA2를 같이 검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어서 BA2가 늦게 와서 아니 우리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60% 넘었죠. 그냥 왼손잡이 오미크론하고 오른손잡이 오미크론일 뿐이에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치명률이라는 건 똑같고 단 BA2가 좀 더 열쇠가 많아요. 그래서 감염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예방접종만 하면 되고 걸리게 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오늘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중에 하나인데요. 코로나에 걸렸어요. 확진 판정을 받았어. 또는 확진 판정은 아닌데 내가 볼 때 맞아 내가 코로나야. 2줄 나왔어. 코폰 혼자했더니. 근데 조용히 있어야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본인 선택이니까. 일주일 지나도 바이러스 나와요. 누가 동길 수 있거든. 근데 출근해야 되잖아요. 출근해서 절대로 마스크 벗으시면 안 돼요. 점심 어떻게 먹냐고요? 조용히 도시락 싸서 혼자 드세요. 한 일주일 정도. 적어도 3일. 격리 해제가 됐어. 근데 몸이 안 좋아. 어디 가면 되죠? 병원에 가세요. 대학병원? 큰 병원? 아니요. 엑스레이 찍을 수 있는 우리 동네 병원. 친절하고 환자도 많지 않고 가면 최소 10분 이상 얘기할 수 있는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의사를 만나세요. 저는 8,300원짜리 의사예요. 저는 특진은 안 하니까 제가 제일 싸게 하거든요. 11,000원도 받기도 하던데 가끔은. 가서 청진 한번 해보고 사진 한번 찍어보고 혈압 한번 재고 거기 의사님이 좀 이건 안 좋다 그러면 큰 병원 그때 가는 거고 아니면 괜찮은데 요거 먹어야 돼요. 그러면 약 먹고 쉬면 되죠. 왜냐? 냄새도 잘 못 맡고 어지럽고 장기침하고 가슴 두근거리고 큰 병원 가봤자 기다리는 시간만 오래 걸려요. 제가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개업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그것만 가르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코로나19 후유증 환자분들을 잘 친절하고 꼼꼼하게 모실 수 있는지. 의사들이 학회간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걸 가르쳐서 제가 어제부터 세팅했거든요. 상업적이지 않고 보험 범위 내에서 주변에서 많이 알려주세요. 앞으로 4월부터는 코로나19 회복한 다음에 특히 오미크론이 가볍다고 해도 우리 50대, 70대 젊은 언니, 오빠, 형님들은 한 번은 병원에 가서 청진도 해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그래서 하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거예요. 제가 무시하고 그냥 할게요. 분명히 제가 바꿔놨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음악이거든요. 근데 애들은 왜 예방접종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들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 특히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너무 새 거다 보니까 반응을 안 해요. 즉, 그 제트워라고 하는 좀비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그걸 이겨냈냐면 그 좀비들이 막 공격을 하는데 장애가 있거나 병이 있거나 한 분들을 피해가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이러스의 숙주 회피 현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신생아인 경우에는 코로나 검사하면 양성이 나와요. 왜냐면 엄마가 젖도 먹이고 뽀뽀도 하고 예쁘다 하니까 애 콧구멍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폐로 안 가요. 감사합니다. 네, 그 강의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그만할 때 됐죠. 실제로 그래서 그럼 애들은 예방접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이런 많지 않아서 기능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꼭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아천식, 소아백혈병, 소아당뇨, 태어날 때
신과 부모님이 사랑해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 더 많이 돌보라고, 이런 경우라고 하면 접종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잘 자라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2022년도형, 제가 지금 정부 시차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2022년도형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거나 노바백스사에서 나오는 정말 면역도 천천히 생기고 빨리 대응하지 못하지만 거북이처럼 면역을 쌓을 수 있는 노바백스랑 같은 그런 단백질 재조합 방식 예방접종은 아이들한테 저는 막내는 노바백스 승인 나오면 놓을 거고요. 둘째는 이제 중1이 됐거든요. QR코드 때문에 맞으러 가려고 하다 없어지니까 어떡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해외여행 가려면 해외여행 가려면 맞겠대요. 왜냐면 해외여행 가려면 앞으로 1, 2년 정도는 접종 증명서가 있어야 가니까 또 들어오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둘째도 아마 그 셋째 큰 놈 같은 경우는 고2인데 3차 예방접종이 의무가 아닌데 해외여행 가려면 맞아야 된다면 자기는 맞겠대요. 맥도날드처럼. 그래서 청소년들 12세, 17세 같은 경우는 부모님과 학부모의 자율에 맡기고 그 다음 5에서 11세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비형관형 예방접종. 비형관형 예방접종 안 맞겠다고 거부하신 분 계세요? 비형관형 예방접종은 태어나서 24시간 하면 맞기 때문에 거부할 시간이 없어요. 본인 기저귀도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엄마도 애기 낳고 정신없어가지고 놓으세요.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비형관형 환자도 많이 줄었고 간암 환자 제가 똑같은 얘기 3번 하죠. 머리에 남을 거예요. A형 간염은 한국에서는 별로 없지만 이게 치료제가 없고 걸리면 진짜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접종이 생긴 다음부터 한국도 많이 줄었어요. C형 간염은 접종이 없어요. 왜냐? 얘가 RNA 바이러스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예요. 그게 대단한 거죠. C형 간염, 근데 C형 간염 환자가 막 퍼지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상업적으로 성공하고 돈이 되니까 메신저 RNA로 RNA 백신을 개발해서 코로나19를 억제하려고 노력을 했죠. 어떤 변이가 옳고 어떤 게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지난 2년처럼 돌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RNA 같은 경우는 백신 만들기가 어렵지만 백신이 생기게 되면 뭐라 써 있죠? 완치가 가능해요. 약이 나올 겁니다. 팍스로비드나 몰누피라빌 같은 라게브레로 같은 부작용 많은 약 말고요. 돈이 되니까 회사들이 동물 실험하고 인체 실험을 빨리 맞춰서 타미플루 같은 약을 만들 거예요. 참고로 타미플루도 기억나실 테지만 청소년들 먹고 막 헛소리하고 뛰어내리고 자살 시도해가지고 타미플루도 먹기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했는데 결국은 타미플루 덕분에 인류는 살아났죠. 강의 괜찮으셨으면 기쁘고요. 1시간 반인데 1시간 반 채웠나 모르겠네요. 일단 다시 한번 우리 군산시의 이런 문화와 건강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우리 관계자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 없이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